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생각은 세 곳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고대의 관습이 있다. 고대의 관습적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산업공상이니 뭐 관조민비니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국에게만 있는 고대의 관습적 생각이 있죠. 뭐 풍수지리설이니 뭐 그래요. 무속신앙 같은 게 있는 거죠. 굿보거나 점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고도의 관습적 생각도 있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 있다 했죠. 신문제도는 안 돼. 상공업을 육성해야 돼. 모든 사람은 평등해. 사유재산을 중시해. 이런 거는 이전에 없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요. 이 근대국가 수립을 또 악행으로 보는 세력 인사들이 있다. 그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세력이죠. 이 공산주의는 근대국가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나온 견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정반대겠죠.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시장을 파괴해야 될 대상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유사해지나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과 유사해지는 거죠. 신문제도도 인정하게 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져 버리겠죠. 왜? 둘 다 근대국가 수립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과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거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언제 근대국가 수립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립된 거는 한 1980년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때쯤 돼야지 이제 산업화도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근대국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굉장히 이질적이겠죠. 반감도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수천 년간 형성된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정반대잖아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비슷한 건 뭔가요? 공산주의 세력 생각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공산주의 인사가 되고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실상이 드러났으니까 공산주의 인사는 되지 못하고 돌연변이 세력이 되는 경우가 세력 인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명박 행동에서도 그런 게 일실이 드러나죠. 처음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하겠다 그런 게 보이는데 나중 되면 뭐 그냥 돌연변이 세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그 주요 사건들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2007년 6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국회 비준만 남아 있었다. 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바로 시행되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죠. 단 수입 문제는 FTA 본협상과 별도로 다루어졌고 2008년 4월 이명박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전면적으로 허용했죠. 협상하는 도중에 협상하다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에 광우병 논란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일어났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촛불시위라고 불리는 밀란을 일으켰다. 광우병 논란이 이제 점점 커지자 기회라고 여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대규모 집회 시위를 열었죠. 그렇다 해서 그게 이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인구의 1,500만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만 나와도 어떻게 되나요? 150만의 거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우병이 도대체 뭔가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명박이 항복하는 바람에 광우병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보도했던 게 가짜 뉴스인데 그때 잘 알리지 않으면 그 시점에 투쟁하지 않으면 그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걸 조사해서 진위를 가리기가 되게 어렵죠. 그 당시는 더 어려웠죠. 세월이 흐르면 관심이 없어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졌잖아요. AI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뭐 논란이 되면 정확한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때 그 일이 맞았던 모양이다.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AI가 있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조사해 볼 수 있지만 조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 관심을 잃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도 뭐 이명박 시절에 일어난 주요 사건이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광우병에 걸린 미친소에 대해 알아야 한다. 광우병이 뭘까? 미친소는 뭘까? 아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는 어떤 경우에 미치는가? 소, 양 등 다른 어떤 경우에 이제 광우병에 걸리냐는 거예요. 동물의 부산물이 포함된 사료를 대량으로 살포할 경우 자연히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마리의 미친 소들이 생긴다. 사료에 문제가 있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부산물에는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등 가축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폐기해야 할 쓰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 부산물은 쓰레기죠. 수산물을 쓰레기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대폭 축소되겠죠. 사료를 사서 먹이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재료를 사 먹으면 사료라 하더라도 비용이 생산비가 되게 싸지는 거예요. 소, 양의 뇌척수 같은 특정 부위에 있던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섞였을 때 소는 광우병에 걸린다. 부산물에는 이런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1980년에서 90년대에 동물 부산물을 포함한 사료를 제대로 멸균하지 않고 대량으로 살포하면서 1986년에서 2001년까지 약 18만 마리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되었고 실제 감염 추정치는 수십만 마리에 이른다.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다 먹었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영국은 1989년부터 사람에게 위험한 특정 위험 물질의 사료 사용을 금지했고 1996년에는 소 부산물을 포함한 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했다.
그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MBC PD 수첩에서 영국 사람 다 먹었겠죠. 한 50만 마리가 유통됐으니까 뭐 죽은 사람 몇 명이냐 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어, 영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사료가 아니더라도 소는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미친 사람이 있듯이 수많은 소들 중에 미친 소가 자연적으로 생긴다. 미친 소는 있다는 거예요. 한국 소 중에도 미친 소가 있겠죠. 미국에는 미친 사람이 있고 한국에는 미친 사람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인들 잘못 알고 있잖아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다 광우병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때 가짜뉴스가 널리 퍼졌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 같다는 행동을 보이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우 미친 소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미국에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총 7마리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는데 매년 사육되는 수가 9천만 마리 이상이니 결국 그 기간 동안 수억 마리 중에서 7마리만 발견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적은 것이 비정상적이다. 미친 소가 수억 마리의 소 중에서 7마리 발견됐다는 거예요. 20년간. 그래요. 한국 인구 약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정신질환을 겪고 정신병원에 다녀온 사람이 1,420만 명이 이른다고 하니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위수는 매우 양호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만 명 중에서 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데 7억 마리 소 중에서 수억 마리 소 중에서 7마리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게 뭐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실상 광우병 소를 먹었을 때 인간이 광우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낮은 확률이다. 이는 짐승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즉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광우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거의 0%이다. 0.00001% 수준으로 실상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인구 대비 0.005%이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설사 먹더라도 0.00001%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한 500배 높은 거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다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마치 광우병 소를 먹으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미국산 소는 광우병에 걸린 경우도 매우 드물다. 수억 마리 중에서 7마리다.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미국 소를 먹고서 사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미국 소 중에서 광우병이 있을 확률을 구하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었을 때 사망할 확률을 구하면 사망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수억분의 7하면 어떻게 되나요? 0.00001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또 이제 사망할 확률은 또 0.001이 되죠. 그럼 죽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국 소를 먹어도. 그래요. 전 세계가 한 80억 되죠. 80억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러 사망할 확률을 보라는 거예요. 이명박이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자 2008년 4월 29일 방영된 MBC PD 수첩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 가짜뉴스였더라. 잘 보자는 거예요. 부산, 골절, 난산으로 주저앉는 소들을 방영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대량으로 사육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20년 동안 7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억 마리 중에서. 그때 막 이런 소들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막 보도했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상을 입어도 주저앉고 난산을 해도 주저앉고 그런 걸 녹화해서 방영한 거라는 거예요. 또한 위절제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나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렇죠. 다른 병으로 죽었는데 광우병 걸려 죽었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주장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0.01%라는 거예요. 근데 94%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 거짓말이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를 먹고 사망한 이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 소 중에 미친 소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한두 마리 있는 거고 그걸 먹어서 죽을 확률도 0.001%라는 거예요. 죽은 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더라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0%로 다른 종족과 같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벽한 가짜뉴스였죠. MBC는 공영방송으로 당시 신뢰가 높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MBC 보도 내용은 매우 사실처럼 여겨졌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사실로 여겨졌죠. 실상 MBC는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켰으니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한 뒤 사살했어야 했다. 진짜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MBC는 가짜뉴스잖아요. 완벽한. 단 한 개도 사실이 없었잖아요. 당시 가짜뉴스 책임자에는 책임 프로듀서 조능희, PD 송일전, 작가 김은희가 있다. 이들의 행위나 말로 보아 공산주의 계열 인사로 보인다. 공산주의 계열 인사로 보이는데 공산주의 계열 인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말과 행동을 보면. 작가 김은희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싶다고 쓰여 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명박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수인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나? 하지만 이명박과 작가 김은희는 과거 아무런 인연이 없다.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은희하고 이명박하고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근대국가 수립을 중대범죄로 여기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아니면 그러한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왜 이런 원한이 있냐는 거예요.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잖아요. 그럼 자기랑 국가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랑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을 한테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얘기하면 뭐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면 뭐 당시마더라도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니까 이명박이 큰 기여를 한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지.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당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명박을 지지했는데 그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지지했죠.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총선에서도 보면 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등 핵심 제작진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고 민주노총은 공산주의 한 계열인 PD계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이다. 아무래도 공산주의계 인사 같다. 그게 아니면 아무 인연도 없는데 뭐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죠. 거의 맞겠죠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국민들 사이에 공포심이 조성되자 공개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개했죠. 시장은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첫 집회였다.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과 맞물려 그래요. 6.10 밀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만 쓰죠. 뭐 공식적인 명칭은 이러니까. 100만 촛불 대행진이 벌어졌다. 주최 측은 약 전국 100만 명, 경찰은 한 10만 명으로 추산했다. 곧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가세하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다. 구호는 검역주권, 정권 심판이었으며 경찰차를 파손했고 도로를 점거했다. 폭동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시위는 폭동으로 변질되었다. 가짜뉴스로 이렇게 폭동이니 이 사건은 분명 내란이었다. 내란의 조건과 완전 일치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경찰차를 파손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그 시위가 정상적인 시위였냐는 거예요. 가짜뉴스로 일어난 시위였다는 거예요. 100%. 정부는 대규모 경찰을 투입했고 물대포, 진압봉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래요. 이명박은 국민적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빼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한 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재검토에 들어갔다. 협상 결과 30개월 이상 된 소위 특정 부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검병 주권을 일부 확보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사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대처를 잘못한 거죠.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자료를 뭐 공영방송이든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분명히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가짜뉴스로. 관련자들을 체포해서 기업령을 선포해서라도 구속재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다수 지지자들 믿고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의 폭동은 대통령의 사과와 재협상으로 성공했다. 성공했죠. 아무 처벌도 안 받고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는데 대통령의 사과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은 가짜뉴스를 사실로 여기게 된다.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지지하던 국민들도. 이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몇 명이나 당시 있었던 일을 조사하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한국인들은 다 사실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관심이 사라지기도 했고 이걸 쓰니까 역사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좀 이상한데 하고 조사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명박은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면 가짜뉴스임을 폭로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에 굴복하여 사과를 했을까? 당시 한국인들은 거리에 군중이 가득 차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래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라 생각하면 전달 전달 4월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299석주, 민주노동당 의석수까지 합쳐 86석밖에 되지 않았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 달 뒤라는 거예요. 총선. 이명박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의 30%가 군중으로 나와 거리가 가득 찼고 섰다고 해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죠. 하여간 당시 민주정치 모범생인 이명박은 절대 다수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오해를 불식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사과했다.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체포하고 할 사람들 분명히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홍보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믿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리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절대 다수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을 알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항복해버린 거죠.
이 사건에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정치적 식견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생각에 근대국가 수립은 범죄 행위이다. 아, 이명박을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국가관 때문이지. 개인적인 악연도 없는데. 그러하기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아무런 악연이 없어도 반드시 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자이다. 나와 있잖아요.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아무런 개인적인 악연이 없는데 생명줄을 끊어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앞에 정치적이란 단어를 붙이긴 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중대 범죄자라는 거예요. 하여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일단 선거를 한 뒤 패배하면 가짜뉴스를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잘못됐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그거 악행이다, 불법이다, 폭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진실을 알고 나면 진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때의 진실을. 그러면 이 사람들 당시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할까요? 악행이라 생각할까요?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근대국가 수립 세력, 나아가 그런 인사들은 말살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면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죠. 안 돼. 선거에서 지더라도 뒤집어 엎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게 정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킨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범죄냐? 그 악을 해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벌받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처벌하면 탄압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처벌하냐? 남들이 볼 땐 범죄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고질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1940년대 보면 중반에 보면 46년에 보면 위조 지폐를 찍어내면 범죄잖아요. 처벌하니까 뭐라 하나요? 탄압받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국가안에서 비롯된 범죄행위라고 하겠다. 이 사람들 행위는 뭐냐? 이런 분명히 범죄행위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의롭다 생각한다. 그저 범죄행위다. 그릇된 국가관에서 비롯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축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예전에 설명했지만 어떤가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만 무역으로 이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큰 이익을 냈는데 무역으로 언제까지 그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길로 가야 된다. 괜히 뭐 특별하게 농업을 중시해서 농민들 보호하는 길로 가면 생산성이 점점 나빠지면 언젠가는 농업 전체가 그냥 붕괴해버린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